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어제 늦은 밤 이제 드러난 사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횟집에 갔다가 아니, 찍힌 이 사진입니다. 사진에 대한 댓글이 네. 굉장히 뜨거워요. 반응이 아주 안 좋죠. 아주 안 좋아요. 이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일단 몇 명만 짚어드리면 장제원 의원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있었고 네. 김영환 의원이 있었고요. 충북도지사. 네. 충북도지사. 강원지사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골프 산불 났을 때 골프 친 사람, 산불 났을 때 술 마신 사람, 예, 술 좋아하는 누군가 뭐 이렇게 다 모이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엑스포 유치 동료 회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그냥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니 왜 우리 세금으로 술을 먹어라는 생각도 당연히 할 것이고 지금 대통령의 동선이 이렇게 노출돼서 민간인이 고층에서 위에서 이렇게 다 사진을 찍어요. 찍는다는 게 네. 만약에 그게 사진이 아니라 뭐 스나이퍼의 그런 저격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상상까지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여러분 최근에 그 국민의힘에서 뭐 좌파 척결 특위 이런 거 만든 거 아세요? 네네. 그리고 매 연일 뉴스에 간첩 뉴스가 나와요. 근데 너무 만약에 진짜 그런 게 사실이라면 네. 너무 안이하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게 잘 안 맞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은? 아 정말 이게 뭐 3광도 아니고 8광도 아니고 1광이더라고요. 네, 횟집. 일광. 일광횟집이었습니다. 예. 그 횟집에서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게 그날 저 외부 유치단 그 심사단이 왔잖아요. 네. 외국에서요. 네. 그분들하고 만찬은 끝났어요. 오. 공식적으로. 오. 그리고 2차를 간 겁니다. 횟집으로. 2차를? 그런 거예요. 심지어 거기가 2차였어요. 아, 그럼요. 그거 아니 근데 2차인데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아니, 도역한 그러니까 거예요. 정식으로 만찬은 따로 했고요, 이미. 네. 공식 행사. 네. 그리고 2차를 거기서 차로 한 4분 거리에 그 문제가 되는 요번에 그 해운대 송일광횟집으로 네. 옮겨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정된 장소였으면 주변에 고층 건물 이런 데 다 커튼 쳐가지고 그렇겠죠. 못하게 하고 네. 옥상 같은 데 경찰 배치되고 경호가 기본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가자 해서 2차를 간 거기 때문에 경호팀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네. 자기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다 막을 수가 없으니까 고층에서 그 사진 찍는 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예정이 없었던 2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경호가 무방비인 상태가 된 거고 만약에 진짜 예정돼 있었으면 말씀하신 대로 다 차단을 하고 아, 그럼요. 막 했을 텐데. 그거는 누가 안 시켜도 그거 만약에 예정된 행사에서 그런 사진 찍혔다면 경호실장은 날라가죠. 사표 내야 되는 거예요. 경호팀은. 그렇죠. 아니 누가 이렇게 2차를 가고 싶어 한 거예요, 도대체? 저는 그 일광이라는 횟집을 정말. 압니다. 네. 아세요? 예, 예. 예전에 가본 적도 있고 맛집이에요. 예, 맛집이고 이제 그 해운대 뒤편에 이면도로에 한 2차선 도로 정도 네. 끼고 있는 좀 맛집인데 제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행사가 끝난 다음에 누군가가 아유 부산에 왔으니까 회 한 사람 해야지 이렇게 된 거야. 아유 유명한 데 있습니다. 아, 이러면서. 그렇죠. 유명한 데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애들 모아. 딱 그런 애들 기분. 모아. 애들 모아. 어. 네, 그런 기분. 왜냐면은 이날 또 이제 시도지사들 모임도 있었어요. 시도지사들 모임도 있었는데 시도지사들 중에 민주당 계열 시도지사들은 공식 만찬에서 끝나고 안 오십니다. 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홍준표 시장 같은 분들은 안 오십니다. 만만하고 편하신 분들, 말씀하신 김진태 지사라든가 김영환 지사 이런 분들 비슷한 오시고. 분들. 네. 그렇죠. 그리고 장제원 의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 모아서 맛있는 데 가서 부산에 배 한 접시 먹고 싶었다. 미치겠다. 딱 그래. 애들 모을 때는 어깨들이 와서 이제 도열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원래 아니, 애들은. 오죽하면 딱 그 댓글에 느낌이에요. 네. 예. 용산 개고기 파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부원장님 얘기하고 하나 네네. 추가로 하면 우리 야권 인사가 간 부분이 있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언론이 유일하게 이 사람을 신스틸러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어요. 왜? 대통령실에서 통합과 화합의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협치의 네. 자리. 네. 그럼 야권 인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굳이 찾은 게 전남지사 김영록 지사를 찾은 겁니다. 아. 그래서 뭐 통합의 상징, 뭐 일간지 우리가 알만한 대표 일간지에서 아예 조로 시작된 일간지인가요? J로 시작하는 일간지. J로 시작하는 조중 중에 네. 하나군요. 예. 예. 아유. 뭐 그 하나는 C로 시작하죠. 근데 J로 시작하면 이제 하나죠. 네.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언론사에서 굳이 김영록 그 전남지사를 언급을 해가면서 협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저 대통령이 가자고 하는데 특별한 행사 네, 없으면. 네. 그리고 그렇죠. 김영록 지사가 지난번에 아마 순천만 정원 행사 때문에 맞다. 네, 네, 그 감사도 있고 하니까 네, 아마 네. 그런 차원에서 그냥 한번 따라간 것 같은데 그걸 갖고 뭐 협치의 자리라고 열심히 국회에서 올리는 법안은 다 거부권 쓰면서 그거 술자사에서는 협치? 순천만 정원 행사 거기서 나온 화보집 때문에 그가 간 건 아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 아 그게 많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지금 지하님이 진짜 재밌다 오늘. 너무 재밌으세요. 너무 재밌네. 어떻게 2차 가시겠어요? 2차 애들 모아. 아마 1차에서 와인 드셨을 것 같아. 아니면 무슨 백세조 같은 우리 전통조. 아쉬웠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분의 취향에 안 맞았을 것 같아. 안 맞아. 야, 한 번은 말고 가자. 아. 야, 그래서 그 옆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그 일광의 집에서 뭘 마셨는지도 좀 궁금하긴 그래, 하네요. 거긴 뭐가 주종인가요? 주로 이제 소주, 맥주, 양주 뭐 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과일주라든가 와인을 파는 곳은 아닌 걸로 아니, 알고 아니. 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게 짱이네. 공식 행사에서. 그렇죠. 공식 행사에서는 공식 만찬주로 행사에서 만찬주를 되게 그렇죠. 와인이나 네, 그렇죠. 아니 우리 그 전통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아쉽죠. 우리 그분의 취향에 잘 안 맞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술 먹은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몰고 2차 한 번 더 가서 한 번 말자 한국 간 거 아니야? 일원 가서 폭탄주 한번 싹 말았던 게 아닐까. 추측이 싹 그림 그려지네요. 폭탄주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폭탄주 문화가 싫은 게 저는 폭탄주 자체를 마시는 건 좋은데 네. 예전에는 폭탄주 병권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딱 들고 그 사람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주면은 또 바로바로 먹어야 되고 먹을 때 꼭 뭔가 한마디씩 해야 돼요. 용비어천가 뭐 지금 뭐 이분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문화로 혹시? 근데 검찰은 그런 문화거든요. 그건 안 해보셨어요? 검찰은 그런 문화. 잔 쫙 모아놓고 충성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성 그런 것도 사실은 폭탄주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제 군대나 검찰들 검찰에서 문화죠. 했다는 거. 군대나 검찰. 대한민국 그 공식 기록에서 저 1호 폭탄주를 만든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검찰인 출신인데 아. 그 박기태 전 국회의장이 춘천지검에 있을 때 기자들하고 만찬에서 먹었던 게 공식 1호라고 돼 있습니다. 80년대. 검사들이 버릇을 쉽게 못 버리는군요. 아니 네, 그 여기서도. 낮부터 밤에 폭탄주 마실 생각에 들떠있는 검사들이 많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진짜로. 특히 어떤 분이 심히 그랬다는 소문도 있어요. 어떤 분인데. 어떤 분이 네. 알 수 없는 네, 어떤 알수 분이 없는. 대충 네. 추측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진아님도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해명을 여야 협치라고 떠들던데 정작 야당 대표는 한 번도 안 만나지 않았느냐.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안 보는 사람 눈속임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민생 협치의 상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아니 양국관리법 이런 거 다 거부권 행사하고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하는 법 거부권 줄줄이 행사하겠다고 지금 단독으로 보도가 되기도 네. 하고 심지어는 야당 대표하고 한 번도 안 만나는데 제가 오늘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란 게 SNS를 보다가 처음에 전 대통령 행사인지 몰랐어요. 그냥 일광파 갑자기 그다음에 일광파하고 두 개 또 하나 SNS 써놓은 게 서초동파 이게 나왔어요. 서초동파. 제가 요즘 그 동네로 가다 보니까 이게 뭐지? 서초동에 조폭이 나왔나?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일광이 서초동에 있는 횟집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긴장하셨겠다. 여기 서초동에 조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그게 아마 이제 서초동을 근거로 했던 그쵸. 정치인들의 모임들. 그래서 이제 아마 서초동파, 일광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4.3 그 기념일에도 안 갔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 놓고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국민들에게 참 지탄받을 그런 일이죠. 아니 근데 이런 게 진짜 이상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경호의 원칙과 철칙에는 완전히 벗어난 거거든요. 네. 굉장히 즉흥적으로 누군가 2차를 하자고 한 거고 거기에 우르르 이제 몰려가서 2차를 한 건데 이게 좀 대통령 같은 느낌이 잘 안 드네요. 이런 분위기나 이런 사실 거. 많이 안 들어요. 네. 검찰도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이죠. 검찰은 그 딱 이게 이 마음이죠. 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게 이 상황이 만약에 검사라고 봤을 때는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죠. 사실 저희는 이제 업계들 문화, 네. 조폭들 문화로 봤는데 검찰들도 비슷한 문화가 검찰들도 이 위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요즘 검찰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알았던 검찰, 뭐 제가 15했을 때 겪었던 검찰 위계가 엄청 세죠. 무섭습니다. 게다가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세금으로 지금 술을 먹을 땐가? 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걱정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바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밥이 움직여야 되는데 사진 한 장 가지고 10분 떼었어요. 너무 재밌어. 근데. 너무 재밌어. 하네요. 자,
자, 다음 얘기도 얼추 좀 재밌긴 합니다. 왜냐면 4.5 재보궐 얘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선거가 많이 치러졌고 네. 또 그 전북 같은 경우 우리가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적은 썩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어려운 지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네. 특히 울산 지역에서 당선자를 냈다는 것, 특히 김기현 땅 대표님 앞에 그 지역에서 당대표. 아, 김기현 땅대표. 그 우리가 당선자를 냈고요. 또 네. 울산에 또 교육감까지 진보 교육감이 된 거는 우리 당의 승리는 아니지만 함께 봐줘야 될 거고 그다음에 창녕 지역에서도 젊은 그 도의원이죠. 네. 여성 도의원 우서영. 후보가 네. 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거는 앞으로 좀 우리가 이 지역 공략을 할 때 주목해야 될 포인트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준석 전 대표도 이걸 이 전 대표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될까요? 이준석 이게 씨도 전 대표? 뭐 이준석 저쪽 당 전 대표인데 뭐. 그죠? 이준석 씨도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했는데 울산이 뚫린 거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TV에서 어떤 분하고 맞붙었는데 네. 애써 그 의미를 약간 좀 떨어뜨리려고 울산에도 원래 노조가 세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그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울산 남구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죠. 울산 남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구도심이에요. 네, 맞아요. 동구 쪽이 좀 세지. 네. 남구는 원래부터 저쪽이 여기는 세요. 울산의 강남이라고 불리는데 네. 그래서 진짜 우리한테는 험지고 네. 이번에도 153표 차이로 이긴 거예요. 그럼 힘들게 이긴 거네요. 힘들게 네. 이겼어요. 김기현 땅대표 지역구이기도 하고 네. 예. 국힘 텃밭이기도 하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협력의원단 단장인데 특히 제가 이 지역의 협력의원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처음에 내려갔을 때는 걱정들이 많으셨어요. 왜냐면 김기현 당대표 선거 때문에 이쪽 조직이 총집결이 네. 완전 결집해 있어서 이거 참 어렵다 그랬거든요. 근데 2번 내려가고 3번 내려가니까 분위기가 바뀌고 네. 마지막에 내려갔을 때는 조금만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도 다 내려가서 한번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막 선거 결과 나왔을 때 저희 지역 쪽에 시의원님, 구의원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 울산 쪽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고맙다고. 네, 그러니까 밤 12시 40분, 막 1시 내에서도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하여튼 뭐 좋았어요. 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진영? 뭐 저도 뭐 똑같이 봤고요. 균열이 생겼다. 특히 이제 PK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이라든가 또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제대로 한번 찍어줘 봤단 말이에요. 네. 한번 찍어줘 보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치적 상황, 그 다음에 어느 당이 잘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는 바뀔 수도 있다. 네. 저는 이런 기대심들을 가져보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 좀 눈여겨봤을 때는 저는 전주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주을. 좀 네. 새겨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진보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 안혜욱 후보, 윤석열 퇴진을 내걸었던 거기에 전혀 연고가 없는 안혜욱 후보가 10% 이상 득표를 했습니다. 네. 두 분 표를 합치면 50% 이상을 득표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진보당 후보도 윤석열 퇴진 간판을 마지막에 크게 걸었어요. 실제로 호남의 우리 당원들이라든가 지지자들은 지금의 민주당의 스탠스보다는 좀 더 투쟁적인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그 선거 결과로서 우리가 좀 유추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전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전주을. 예, 진보당이 옛날 이제 소위 그 통진당 사건 이후에 네. 최초로 의미 있는 이제 지역구 당선자를 낸 거죠. 네. 물론 그 전에 울산에서 구청장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게 진보 정당에 있어서의 저 역학관계의 재편도 좀 주목해봐야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그 정의당과 진보당 간의 진검승부가 다음 총선에서 누가 진보 정당의 간판을 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그 민주노총 중심으로 해서 전통적인 진보정당 지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서는 최근에 정의당보다 진보정당 쪽으로 굉장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그쪽 분들을 좀 알아서 그런데 바닥 조직, 소위 기초 조직에 대한 어떤 조직력, 그다음에 그 기층에 대한 어떤 이 기본 세력은 의외로 진보당 쪽이 만만치가 않다. 이런 걸 감안하면 아마 다음 선거에서 그러니까 우리 당과 국민의힘 간에 이제 일당을 놓고 싸우는 네. 싸움이 하나 있다면 진보 정당의 간판이 어느 당이 될 건가도 한번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보당은 지금 해산 후에 8년 만에 네. 국회에 다시 진출을 하게 그렇죠. 된 거잖아요. 저도 얘기 좀 들어보니까 네. 뭐 경로당 네. 뭐 이런데 진보당 당원들이 쫙 해가지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에이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한 달 내내. 그 다음에 뭐 매일같이 골목을 쓸었죠. 예, 그다음에 운동 아침에 축구 하시는데 뭐 에어로빅 하는데 이런데 그냥 쫙 가가지고 저녁 퇴근 인사 때도 진보당 후보만 보였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밀착됐고 공약도 서민들의 아픈 데를 긁어주는 뭐 네. 대출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 그 첫 번째 이번에 당선되신 분의 그 양력 중에 첫 번째가 대출 금리 인하 운동 본부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근데 이런 부분들, 약간 민심을 파고든 부분들은 민주당이 좀 배워야 될 부분. 배워야죠. 요번에 그 우리가 잘 그 지나간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최근에 그 현수막 전쟁이 곳곳에서 있잖아요. 네. 네. 현수막 전쟁의 진정한 승리는 진보당이라는 아, 보도가 그렇더라고요. 많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네. 특히 젊은 층 MZ 세대가 되게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글이 되게 많던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주로 우리는 좀 이제 그 너무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막 들이대듯이 하기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제1당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점잖게 하다 보니까 못 하는데 국민의힘에 댓글 달듯이 같이 현수막하면서 비아냥대거나 바로 비판하고 하는 거를 진보당이 아주 재밌게 잘 달았어요. 현수막에. 네. 저 그 현수막 중에 진짜 웃긴 게 하나 있었는데, 네. 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라는 식으로 이재명 후보를 저격한 국힘의 플랜카드 네. 바로 밑에 진보당이 그래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주가 조작 이렇게 딱 적어주고 그렇죠. 너무 그런 좋더라고요. 식으로. 그래서 그 굉장히 재치 있게 해서 그 의회 1승은 진보당이 현수막 전쟁에서 네. 물량은 적지만 네. 이번에 그 강성희 후보가 윤석열 퇴진도 걸었지만은 네. 이번에 또 한 6개월 정도 선거를 준비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나왔을 때도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좀 마지막에 또 그런 플랜카드도 걸었어요. 민주당이 공천 안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그 참- 기존의 정의당과는 다르게 다르네요. 예, 민주당 지지층들도 이제 끌어올 파고드는 수 있는. 이제 그런 노력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뭐 정의당이나 뭐 진보당도 마찬가지고 중앙 상층 정치하시는 분들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만 기층의 풀뿌리 활동가들은 아직도 노동과 농민 이런 풀뿌리의 가치들과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진보정당 운동이 다시 좀 제대로 자리 잡으면은 그때는 민주당과의 과거처럼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지지자분들께서는 약간 경계심을 아직 안 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정의당을 믿었더니 지금 이런 꼴이 났잖아요. 진보당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좀 경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저희가 뭐 진보당을 믿고 안 믿고 믿고 그런 건 네. 아니고요. 어차피 진보당은 진보당의 길이 있는데 네. 진보정당의 세력 교체나 간판이 그 저 중심 세력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여러 이 크게 보면 민주 개혁 진보 세력을 아울러야 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진보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가 앞으로 우리 민주당의 숙제 중에 하나죠. 네,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좀 보고 배워서 더 잘 되면 좋겠다. 댓글에 이런 얘기 많습니다. 선비질 금지. 가장 많이들 해주시는 얘기긴 하거든요. 진보당을 보고 좀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재보궐 후에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수 감축 얘기를 꺼냈어요. 뜬금없이 30명까지 줄이겠다? 이게 어떻게 보셨나요? 30명까지가 아니라 30명은 줄일 수 있다 최소한 이런 얘기죠. 30명은? 300명을 30명으로 줄인 건 헌법 때문에 안 돼요. 30명 정도는 줄일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전형적인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이 프레임 전환하기 위한 꼼수인데요. 최근에 아까도 그랬던 박공기 문제든지 또 30살 뭐 애 셋나면 뭐 네. 병역 면제라든지 또 4.3 관련 5.18 관련 뭐 망언들이 있었죠. 망언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김기현 당대표의 그 리더십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홍준표 대표가 아예 대놓고 너 그러다가 비대위로 바뀐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좀 화가 났고 네. 그러면서 오늘 그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한 거죠. 하나는 앞으로 내가 권한을 세게 하겠다. 말 함부로 해서 실수하면 내가 그 엄중 조치하겠다. 이걸 하면서 이걸 같이 붙인 거거든요. 30석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역 국회의원 수 줄이는 거에 대한 지지가 높아요, 사실.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형적으로 이게 정치 포퓰리즘을 끌어들인 거죠. 본인 지역구부터 줄이면 되죠. 그쵸. 제가 인구수 계산해 보니까 울산이 인구 110만이에요. 국회의원 6명이거든요. 뭐 맞네요. 예, 수원이 120만인데 5명이에요. 울산 먼저 줄이면 되겠네요. 울산 먼저 줄이면 되겠네요. 그럼 그래요. 이게 줄만 안 하면 되겠네. 울산 먼저 줄인다기보다는 김기현 대표 지역구만 없애면 돼. 아니,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살신성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부터 그래요. 불출마하면서 내 지역구부터 그럼 내가 없애겠다 이런 하고 해야지. 네, 김기현 대표가 의원수 감축을 주장하면서 본인 지역구 먼저 줄이겠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김기현 대표 한 말 중에 또 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어떤 특권을 어떻게 내려놔야 할까? 뭐 이런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탄희 의원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가 국회의원 정수나 세비를 정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다 계속 얘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자꾸 국민들의 문제는 국회의원 세비를 국회가 정한다 이게 하나 문제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정수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저는 둘 다 우리가 좀 숙고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제 정수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그렇게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재헌국회 때 그 얘기 하시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재헌국회 때 우리 의원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10만 선량이라고 그랬어요. 10만 명 중에 한 명을 뽑는다. 그러니까 인구 그때 200명 이상으로 했던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한반도 인구가 3천만이었거든요. 네. 그때 2천만이 남쪽에 있었고 1,000만이 북쪽에 있으니까 남쪽이 2천만을 대상으로 200명을 뽑고 통일되면 북쪽에 1,000만에서 100명을 해서 300명을 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네. 구조가. 그래서 지금은 인구수가 좀 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늘리는 것도 뭐 방법일 수 있는데 국민들이 워낙 반대하니까 늘리진 않는다 하더라도 300명 내에서 저희가 조금 비례대표를 좀 늘리고 비례성을 위해서 그다음에 지역구는 뭐 인구 기준을 조금 상향시키면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안에서 예를 들면 한 225석 대 75석 정도만 해도 네. 우리가 연동형 비례제의 그 취지를 좀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한 200대 100을 하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국회 세비 문제인데 자꾸 이 세비 문제를 논쟁하지 않으려면 저는 그냥 공무원 공무원 보수 규정에 그냥 넣어버리는 게 제일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지금 현재 국회의원 이 월급의 급여의 기준이 장관급보다는 조금 적고 차관급보다는 조금 많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거기다 그 수준을 그대로 넣어서 공무원 임금 체계하고 연동시키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지 않는다.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죠. 말이 많이 나오지 않겠네요, 그래도. 예. 공무원 보수 사실 규정이라든가. 이 논의 이제 특히 이제 이탄희 의원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뭐 꾸준히 있어왔던 이야기예요. 네. 있어왔던 이야기인데 김기현 대표가 이런 이야기 하려면 이걸 이제 정개특위에 안으로 내놨어야죠. 그런 이야기 안 하다가 지금 이제 국면 전환형 꼼수로 내놓은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이 국회 개혁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한 600조에서 700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엉터리로 쓰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죠. 낭비되는 돈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네. 그게 국회에서 쓰는 돈에 저는 몇십 배, 몇백 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적고 많고 하는 것이 낭비되는 전체 예산에 비하면 얼마 안 돼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는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와치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와치독이 있음으로 해서 제대로 못 살피더라도 도둑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근본적인 역할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권 문제는 숫자가 늘어나면 특권은 줄어듭니다. 맞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소수의 특권 집단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좀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300명이든 200명이든 100명이든 훌륭한 국회의원, 쓸만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게 문제잖아요. 맞아요. 결국 이건 뭐냐면 정당의 문제예요. 정당이 제대로 자리 잡아 있고 정당이 정당 내에서 엘리트들을 양성하고 훈련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영입하는 구조가 돼 있으면은 훌륭한 국회의원 200명이 되든 300명이 되든 저는 뽑을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치 개혁의 핵심은 정당 개혁이다. 저는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의원 중심의 정당의 문제를 국회 운영을 정당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좀 유럽의 선진국들처럼 네. 정당의 정책 인력, 국회의 정책 인력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 늘려줘야죠. 이런 방법들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너무 공감되는 게 수가 적어지면 오히려 특권 의식이 올라갈 수 맞아요. 있잖아요. 이게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게 네. 대법관들이에요. 네. 대법관들은 자기네들이 일이 너무 많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대법관 숫자 늘려줄게 그러면 싫대요. 왜냐하면 대법관 숫자가 늘어나면 권한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파일 나눠 먹게 되고.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해서 국회의 권한을 줄이지 않는 이상 국회의 권한은 고정돼 있잖아요. 네. 근데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면 그 권한을 적은 숫자가 나눠갔기 때문에 더 권한이 세져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미워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국회의원의 권한을 줄이려면 오히려 숫자가 늘어나는 게 더 좋고
늘어나는 게 싫으시면 그냥 정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일을 하도록 제도를 좀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그렇죠. 회기가 무조건 자동적으로 잡히게. 근데 안건을 빨리빨리 처리하게. 매일 출근하게. 예, 이런, 상시국회. 예, 이런 제도를 만들자고 했거든요. 오, 그런 네. 데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자동회기, 상시국회 이런 거 너무 네. 좋네요. 지금 공공님도 얘기를 해주시는데 의원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뽑는 게 더 중요하다. 맞아요. 또 네. 지적해 주시네요. 그건 우리 박 원장 얘기한 것처럼 딱 네. 맞는 게 정당 개혁과 당내 민주주의가 자리 잡히지 않으면 자칫 이제 그 비례대표의 부작용이 뭐냐면 당의 실력자들, 그러니까 당의 어떤 그 특정 이제 그룹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꽂아넣기 좋아하는 구조가 네.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굉장히 핵심적인 거고요. 두 번째 그 고민해야 될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의 상원이 100명이고요. 하원은 400명이 넘어요. 예. 미국의 상원원들은 다 대선 후보입니다. 예. 잠재적. 예,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특권이 많아요. 이 100명들은요. 거의 본인들은 거의 대통령과 자기는 동급으로 생각합니다. 오, 잠재적 대통령이라 예,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 아까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거는 더 특권구를 만드는 거죠. 네. 한 100명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0명쯤 모인다 그러면 그 100명 뽑힌 국회의원은 힘이 더 세지죠. 네. 국회 우리나라 600조가 넘는 예산을 이 사람들이 쥐고 흔드는데 네. 100명이 300명에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숫자를 그 줄이냐 늘리냐 이거는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다 빛과 그림자가 있고 핵심은 일하는 국회 그다음에 이 투명하게 국회가 운영될 수 있는 문제고요. 특권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 운영해야 됩니다. 이게 특권이 이 꼭 필요한 특권과 불필요한 특권을 구분해야 되는데 예. 일종의 이제 그 약간 밉다고 모든 걸 그 뺏어버리면 국회가 의회 권력이 형해화되면 제일 좋아하는 건 자본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민의로 선출된 민의의 권력이 그 자본 권력을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네. 서구에서 이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근데 이런 선출 권력이 무력화되면 자본 권력을 견제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회가 사실은 자잘한 특권이 있는데 제대로 된 기본 권한은 행사하지 못하잖아요. 예산 평성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서구의 이제 시민혁명들, 뭐 영국혁명이나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전쟁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이 과세 문제를 말이에요. 세금 내는 문제를 말이에요. 네. 세금은 당연히 국민의 대표가 매겨야 되고 그것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국회가 편성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한다고 하잖아요. 견제하는 수단이 뭡니까? 감사잖아요. 근데 감사원이 행정부 밑에 가 있어.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입법부라고 했는데 행정부에도 입법권이 있어. 입법권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세고 근본적인 입법권이. 좀 개혁을 해야 돼요. 사실. 요즘 아예 한동훈 장관은 시행령으로 시행령으로 다 해버리죠. 입법부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기도 하고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진짜 한동훈 장관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아까 생각해보니까 그 술집에 한동훈 장관도 있었네요. 한마디 저도 하려고 그래도 말았어요. 왜냐면 술집 안 가신다는 분이 왜 거기 계시는지. 10시 넘으면 뭐 안 하신다는 분이. 가서 콜라 드셨나?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횟집이라고. 일광은 횟집이다. 그쵸. 또 따박따박 따지시겠죠? 세비 문제도 짧게 좀 말씀드리면 네네. 과거 영국에 차티스트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요구했던 첫 번째 사항은 이제 투표권을 달라였고 네. 두 번째는 정치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달라였어요. 월급을 달라. 그렇죠. 왜냐면 월급이 없으면 노동자들은 뽑혀도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쵸. 예, 돈 있는 사람은 정치를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요구사항이 월급을 달라였어요. 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돌팅이 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오늘 방송 내용이 정말 좋다고. 너무 지금 느낌표를 정말 한 30개 정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안경 4시 다 썼잖아요. 안경 덮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좋은 걸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우선 싫다고 하니까 안 땡수 같은 모질이가 국회의원 수 줄인다고 공약하고 당선되는 상황이 오는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민서유는 600분 넘게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는 230여 분? 이제 민서유가 좀 앞서네요. 훨씬 박주민 TV를. 앞서네요. 그 합쳐도 조금 1000명이 안 되는데 약간 분발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냉정한 판단. 냉정한 판단. 저희가 보통 합쳐서 1000명 넘어요. 갑자기 1000명 부심 무슨 일이에요? 저희 원래 1000명 넘어요 이러면서 지금 민서유 라이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박주민 TV에서 함께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민서유로 넘어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첫 번째 주제인데?